이 다이어리를 쓰면서도 손바닥 메모만큼의 어떤 접근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 말인즉슨 그만큼 빠른 속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미 투자를 하면서 돈을 받아냈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돈 받았다고 바로 얼굴 바꿔서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할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9월 둘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소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하나,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 관련된 소식 하나씩 이렇게 사이좋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비전옥스 소식은 저희가 8.6세대 OLED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죠.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잘하면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 선익시스템이 관련 설비를 수주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일단 첫 번째 라인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라인에 대한 증착 장비를 비전옥스에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의 조달청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 비딩에 나온 거는 9월 12일, 그러니까 어제 나왔는데, 사실 현지에서는 뭐 올해 5월, 6월 되면서부터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7, 8월 넘어오면서부터는 거의 그렇게 굳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단지 이제 사이트에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불가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옥스가 이번에 8.6세대 투자하면서 거의 10조 원 안팎을 시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명분이 그거였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시도하지 않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그게 이제 VIP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쓰이는 장비가 이제 어플라이드가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투자를 하면서 돈을 받아냈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돈 받았다고 바로 얼굴 바꿔서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할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은 애석하게도 어플라이드가 가져갔다. 그럼 VIP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OLED를 만든다고 하면 이건 삼성이나 LG가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원장 유리를 이렇게 위에다가 천장에다 붙여놓고요. 밑에서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해서 유기재료를 끌어올립니다. 그럼 이게 기화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유리에 달라붙는 거죠.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전면에 이 파란색이 다 붙고 초록색이 다 붙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이제 갖다 붙겠죠. 근데 지금은 이 앞에 섀도우 마스크라고 하는 걸, 이제 이게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도 합니다. FMM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앞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유기재료를 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뚫린 대로만 가서 유기재료가 갖다 붙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의 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우냐면,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한 1에서 2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멍이 하나의 크기는 한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너비 대비 구멍의 크기가 한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m짜리 되는 섀도우 마스크를 움직여 가면서 이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의 구멍을 정렬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특히나 이게 1, 2m쯤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에서 2m 정도 되면 가운데 부분은, 이 섀도우 마스크의 가운데 부분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끝에서 아무리 팽팽하게 당기더라도 가운데 부분은 처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면 이걸 보통 세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져 있는 부분에 구멍이 정렬되는 것과 이 양쪽 끝에 좀 덜 쳐져 있는 부분에 구멍이 정렬되는 거는 좀 다르겠죠. 요만큼의 거리가 있을 테니까. 거리가 있고 여기는 거리가 짧고. 그래서 이런 저런 조건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섀도우 마스크를 만들고 이걸 갖다 붙여서 얼라인을 시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야,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비전옥스가 하고 있는, 혹은 어플라이드가 개발했다고 하는 VIP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섀도우 마스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전면에다 빨간색을 다 칠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다 지우고요. 그리고 초록색을 다 칠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파란색 다 칠하고, 필요 없는 부분 지우면 우리가 필요한 녹색, 적색, 청색 이렇게 픽셀들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긴 하죠. 이렇게 되면 섀도우 마스크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공정을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토레지스트 발라놓고 여기에 식각으로 날릴 때 깨끗하게 날아가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깨끗하게 안 날아가면 나중에 뒷공정에서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이 방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양산에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또 그런대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전옥스가 이미
VIP 방식에 파일럿 라인이 있습니다. 6세대 파일럿 라인이 있는데 이거가 지금 수율이 아무리 잘 잡아도 20에서 3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FMM 방식, 아까 이 앞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이 방식은 굉장히 난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동안 오랜 기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최소 80% 이상의 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웍스가 이렇게 VIP로 투자를 해서 잘 안 되면 또 모르죠. FMM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선익 시스템이나 아니면 캐논 도키 이 두 회사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키옥시아 주가는 왜 또 난리인가? HBM에 필적하는 HBF. 요즘에 HBF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키옥시아의 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뭐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언급을 잘 하진 않고 주식을 잘 보진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길래 찾아봤더니 이 회사 주가가 원래는 한 2,000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당 4,400엔,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전벽해인 게 왜냐면 키옥시아가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 상반기의 기사만 찾아보더라도 키옥시아가 과연 상장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회사가 지금 실적이나 뭐나 좋지 않은데 과연 상장이 가당키나 하나 뭐 이런 식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장조차 불투명하게 된 회사가 최근에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 좀 이상하죠. 근데 키옥시아와 함께 또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샌디스크. 샌디스크도 올해 2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한 40불대에서 이렇게 놀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지금 치고 올라와서 86.1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한 2배 올랐죠. 이 두 회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정도로 주가가 뻥튀기가 되느냐, 그건 이 HBF 덕분입니다. 이 HBF를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BM을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앞에 두 개는 똑같고 뒤에 메모리가 플래시로 바뀌었습니다. 구조는 너무 똑같죠. HBM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GPU나 CPU나 이 AI 가속기가 붙어 있고 그 옆에 HBF 코어 다이를 짝짝 적층해가지고 하나의 스택으로 만든다. 이 HBF 코어 다이를 지금 D램으로만 바꾸면 이게 HBM이잖아요. 내부에 있는 D램을 단지 플래시 메모리로 교체를 해서 지금의 AI 가속기에 HBM이 붙는 것처럼 갖다 붙이면 이것도 AI 연산용으로 쓸 수 있다. 지금 요 컨셉이 HBF거든요. 관련해서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키옥시아가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AI용 SSD를 만든다. 이게 HBF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게 된다면 굉장히 혁신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D램 산업이 한 단계 이제 퀀텀 점프를 했던 건 이 GPU 옆에 HBM이 갖다 붙으면서, 그러니까 AI 연산용으로 D램이 HBM으로 변환돼서 갖다 붙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HBM이 만약에 HBF로 바뀐다.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 산업에 굉장한 또 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HBM 산업을 이끌어왔던 회사들은 이제 흔히 D램 3사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가 되겠는데, 만약에 엔비디아나 다른 AI 가속기 회사들이 HBF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HBM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또 그들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도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죠. 그럼 그들로부터 HBF를 도입할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기존에 많이 굶었던 회사들하고 손을 잡는 게 훨씬 더 그들 핸들링하기가 좋을 겁니다. 협력사로 부리기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플래시 메모리밖에 사업이 없는 키옥시아하고 샌디스크 두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HBM에서 지금 HBF로 바뀐다고 하는데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보완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대체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체가 된다고 하면, 혹은 일부 보완을 한다고 하면 뭐가 좋으냐? 메모리 용량을 늘리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도 설명했지만 GPU 옆에 HBM 스택 8개를 갖다 놨을 때 최대 192GB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낸드 플래시로 바꾸면, HBF로 바꾸면 이게 4096GB, 4TB로 거의 뭐
몇 배나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낸드 플래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D램은 보통 8기가 아닌 12기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사진을 저장할 때 쓰는 스토리지는 보통 256기가부터 시작해서 512, 1테라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플래시가 D램보다는 용량을 늘리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게 좋으면 HBM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HBF로 만들어서 용량을 더 확 크게 늘리지 왜 지금까지는 HBM을 썼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속도 때문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도 서열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보통 DRAM하고 낸드 플래시만 알고 있지만 여기 제일 위에 CPU에 가까운 것서부터 CPU의 가장 먼 것까지 이렇게 메모리에 서열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갈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은 떨어지고 뒤로 갈수록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D램은 여기 있고요. 낸드 플래시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GPU 회사들이 D램을 가지고 HBM을 만들었었던 건 속도와 용량 그 사이의 어떤 밸런스를 봤을 때 D램으로 했을 때 이 AI 연산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고 HBF가 지금까지 쓰이지 않았던 건 용량을 늘리는 건 좋지만 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용량은 좋을 거 아니에요?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건 좋지만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래서 이 느린 속도를 용량으로 보상이 가능해야 저는 이 HBF가 AI 가속기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위계라고 하는 건 혹은 서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보면 CPU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빠른 메모리는 우리 인간으로 보면 뇌입니다. 뇌에 있는 단기 기억 혹은 장기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밑에 이제 D램부터는 우리가 손에 쓰는 메모 혹은 그것보다 좀 용량을 늘리고 싶으면 여기 다이어리에 쓰는 메모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 있지만 왜냐면 다이어리를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죠. 손만 펼쳐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 손바닥에 쓰는 거는 한계가 있죠. 양의 한계가 있어. 근데 다이어리에 쓰는 건 굉장히 많은 양을 쓸 수 있고 많은 양을 기억할 수 있지만 대신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다이어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HBF가 이 다이어리라면 HBM은 이 손바닥 메모거든요. 근데 이 둘이 지금 치환이 가능하려면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도 손바닥 메모만큼의 어떤 접근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 말인즉슨 그만큼 빠른 속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교수님들 강의나 이런 걸 좀 들어보면 대체를 할 거다. 완전히 HBM을 대체를 할 거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일부 보완을 해 나갈 것이다. 그 AI 가속기 안에 보면 HBM 말고 일부 DDR도 많이 붙잖아요. 그 DDR들을 좀 대체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종합해보면 결국에 어느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대체할 거라는 거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해갈지.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재를 좀 면밀하게 하지 못했는데 제가 요거는 좀 더 알아보고 이지키 포스트 시간에 따로 이제 꼭지를 할애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마존이 2026년 2분기에 스마트 글래스 10만 대를 생산한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디인포메이션에 처음 나왔고 로이터에서 추정 보도를 해서 이제 밖에 공개가 됐는데 아마존이 두 종류의 스마트 글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마존 배송 기사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2026년 EQ에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 2분기죠. 내년 2분기에 나온다 그러고 일반 소비자용은 내년 연말이나 2027년 초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뭐 쇼핑몰도 하고 AI 클라우드 하고 OTT 자율주행 뭐 우주 발사까지 하는데 뭐 스마트 글래스를 안 한다는 게 사실 좀 이상하죠.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하겠죠. 특이한 게 이제 아마존 배송기사용으로 나온다는 건데 굉장히 좀 저는 아이디어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10만 대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2분기에. 도심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하면 배송기사분들 자주 마주치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바쁘시죠.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바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항상 두 손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항상 뭔가를 들고 계시니까. 근데 이런 분들한테 스마트 글래스는 아주 안성맞춤이죠. 배송을 하고 나면 배송했다는 그 증거로서 항상 사진을 찍으시던데 만약에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있다면 따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찍고 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바로 내가 보고 촬영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일단 아마존이 내놓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일단 배송기사용이 내년 2Q에 나오고 소비자용이 이제 4Q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 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이 이제 같은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를 쓰는데 대신에 컨슈머용은
풀컬러 디스플레이다. 그러니까 배송기사용은 풀컬러는 아니고 모노컬러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레도스인가? 왜냐하면 이게 올레도스나 엘코스면 따로 모노컬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사실 크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풀컬러로 나오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모노컬러를 했다가 이제 풀컬러로 이행을 하는 걸 보면 레도스를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 이 아마존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제가 다음 주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가 되고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그러니까는 9월 17일에서 18일 날 메타가 커넥트 행사를 하잖아요. 이게 연례 개발자 회의 같은 건데, 이때 하이퍼노바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를 할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글래스죠.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할 거여서 이게 가장 임박한 행사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오늘 설명해 드린 게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구글하고 삼성전자도 내년에 아마 내놓을 것 같고, 스냅은 스펙스라고 하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스마트 글래스를 아마 내년에 출시를 할 겁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애플도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되게 대표적인 것만 이벤트를 쭉 꼽아봤는데, 이 사이에 뭐 다른 중국 브랜드들의 제품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쪽은 뭐 아주 그냥 양떼기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메타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또 한번 이 관련 씬에 굉장히 좀 붐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존 뉴스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종종 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저희 채널의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왜 안 다루시냐, 저것도 한번 다뤄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템을 선정하는 이지키 포스트나 아니면 안테나 시간에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의미가 있더라도 제가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의 여부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어도 다른 매체에서 다 볼 수 있고, 제가 뭐 특별하게 한 숟갈이라도 더 얹을 만한 말이 없다, 이러면 사실 아이템으로 선정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HBM4를 양산한다는 뉴스가 가장 컸었는데, 그걸 제가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다른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아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좀 다른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혹은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